무기 체계는 언제 완성되는가? 최초 개발된 후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무기 체계는 끊임없이 개발된다. 단 한순간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미 완성된 무기도 계속 개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기는 기계지만 생물처럼 진화한다. 한국형 전차 K1은 동시대 최강의 전차였지만 치열한 무기 개발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능이 요구됐다. 신형 소련제 전차를 계속 도입하는 북한에 맞서 결코 뒤지지 않는 새로운 전차가 필요했던 것.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K1 전차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력이 다소 약하다는 점이었다. 진화하는 세계 전장의 요구에 맞춰 K1 전차의 105mm 주포를 120mm 주포로 개량하는 K1 전차 성능 개발 사업. 그 결과 탄생한 K1A1 전차의 개발사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전차 K1 개량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현대전공에서 근무하시면서 전차 개발에 참여해 오신 한영철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철입니다. 역시 현대전공에서 근무하시면서 전차 개발에 참여해 오신 권종원 전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정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차사업단장과 K2 흑표 개발단장을 역임하신 아주대학교 시스템공학과의 김의한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의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강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플래툰의 홍희범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K1 계열 전차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준비했습니다. 화면 먼저 하시죠. 198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3세대 전차는 대부분 120mm 주포를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초의 한국형 전차이자 3세대 전차인 K1은 105mm 포를 탑재하고 있었다. 이에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K1A1 전차를 개발한다. K1 개량은 일찍이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K1 전차를 기반으로 개발한 군안 전차와 교량 전차가 그것이다. 크레인 등 긴급 장비가 장착된 군안 전차는 전장에서 손상된 각종 차량을 신속하게 예인할 수 있는 장비다. (360도) 전방향으로 선회하는 크레인은 25톤을 인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면에 장착된 도저는 토공 및 정지 작업이 가능하다. K1 전차의 또 다른 파생형인 교량 전차는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여 기동로를 제공한다. K1 전차의 차대에 중장비용 교량을 탑재해서 다른 전차가 험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길이 20m 이하인 호수나 하천 등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최초의 한국형 전차인 K1 전차. K1 전차의 주포를 120mm 포로 업그레이드한 개량형 K1A1 전차. 그리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K2 전차까지. 대한민국의 전차 개발 기술은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네, 영상 화면 잘 봤습니다. 권정원 전무님, 군안 전차는 1989년부터요 현대전공이 이제 주도적으로 개발해온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K1 전차 개발을 통해서 이제 축적된 기술은 이제 있었지만 아무래도 특수 용도를 가진 전차이기 때문에 이 개발 당시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한국형 군안 전차는 그 전차가 야전에서 운영을 할 때 고장 났을 때 정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견인 작업, 그다음에 늪지나 계곡에 빠졌을 때 어떤 구출하는 작업, 그다음에 심수도하를 할 때 안전을 위해서 대비하는 작업, 그다음에 전차가 통행료를 개척하는 작업, 그다음에 참호 작업하는 등을 좀 하는 목적으로 좀 설계 개발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군안 장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개발 실적이 전무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외국에 있는 전문 업체를 좀 제가 가서 보면서 어떤 기종이 제일 좋은가를 제가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본 국가는 독일과 미국과 영국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장치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한국형 전차에 장착하기 가장 편리한 장치를 제가 선정했었습니다. 그 이미 독일 군안 전차에 적용 중인 군안 장치를 독일 MAK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라인메탈이라고 합니다. 일단 도입해서 한국군 요구 조건에 맞도록 K1 전차를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군안 전차의 설계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K1 전차와 동일한 기동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 업무가 되겠고, 또 하나는 K1 전차와 부품 호환성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일단 주요 목적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군안 전차에는 그 예비로 파워팩을 싣고 다닙니다. 근데 그 파워팩을 유사시에는 고장 전차에 탑재해 주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군안 전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워팩을 탈거해서 고장난 전차에 탑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 군안 장치를 차체에 설계하는 그 설계를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엔지니어가 독일 MAK사에 가서 파견돼서 설계를 같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K1 전차 설계할 때는 미국 엔지니어가 저희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대해줬었는데 독일 엔지니어는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계약이 없는 사항은 절대 우리한테 오픈을 안 해줬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설계를 물어보기 위해서 독일 엔지니어가 있는 사무실 가게 될 경우에는 못 가게 막았고, 또 하나는 사무실 바깥쪽과 안쪽에 CCTV를 달아서 우리 행동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좀 얻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또 맥주 파티도 좀 했었고, 또 축구 시합도 했었고, 볼링 시합도 했었고, 또 그쪽 집에 가서 서로 친밀하게 된 상태에서 자료를 일부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국산하지 못하였던 군안 장치는 지금은 경계성이 없는 부품을 빼고는 전체를 우리가 국산화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손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되겠습니다. 예. 또 그렇게 또 과정 또 어려움이 또 많이 있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근데 이제 그보다 한 해 앞서서요. 이제 그 교량 전차 개발이 먼저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하천도 많고 또 이 가파른 이제 이 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교량 전차가 우리나라에 또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한국형 교량 전차 어떤 점을 가장 이 중점적으로 좀 다뤘습니까? 예. 그 말씀드린 것 같이 군안 전차보다 한 해 앞서서 교량 전차 개발이 시작됐었습니다. 그 교량 전차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각종 기동 차량들이 장애물이나 어떤 대화구, 파괴된 교량이나 어떤 그 경사지 등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안 전차와 마찬가지로 교량 장치도 세계적으로 입증된 장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있다 그러면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식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한 거는 K1 전차와 호환성이 가장 많은 전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어떤 그 교량을 가설할 때 승무원이 바깥에 나오지 않더라도 적이 공격이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 무거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MLC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MLC 66 이상의 교량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써야 되겠다라고 해보니까 영국형 교량 전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형 그 가위형 교량 전차를 선택하게 됐었고 또 마찬가지로 교량 장치는 도입을 하고 K1 전차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 그걸 탑재를 해야 되니까 또 탑재한 설계는 또 저희 현대전공 엔지니어가 독일 비커스사에 파견이 돼서 설계를 같이 하게 되겠고 또 하나는 제작을 우리가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K1 전차의 개량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 이제 무기 체계에서요, 성능 개량이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를 좀 알아야 오늘 이제 뒷부분 이야기가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어떤 개념입니까?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신기술이 나오게 돼요. 그 신기술을 적용한 상대의 무기체계가 개발이 되고 또는 신기술을 적용한 내 무기체계에 대한 위협이 발전을 하게 되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능력으로 갖고는 기술 발전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벌써 이미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가용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진부하의 것입니다. 또는 또 진부하는 것이 그런 기술적 외적인 요소로 어떤 정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아군이었던 것이 적군으로 바뀌어요. 그럼 거기도 그 나름대로 또 위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 정치 환경과 이런 거에 따른 위협 수준의 변화, 또 이것도 하나의 그 진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일어나는 이제 노후화라는 것은 장비를 오래 사용하면 점점 이제 노후화가 되죠. 그다음에 그것도 고장도 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시간에 따른 것이 발생이 되는데 이 고장이 나면서 계속 고쳐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제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고치는 비용이 더 비싸지네.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후화의 가장 이 맨 끝에 가서 나타나는 뭐냐면 정비 유지비와 내가 이것을 고쳐서 쓰는 것과의 어떤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느냐. 이런 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가장 업데이트된 성능으로 유지를 하려면 그다음에 전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맥시멈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이제 이게 한 것이 성능 개량이라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체계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집어넣고 사용 중에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근데 사용 중에 생기는 문제점이란 고장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노후화해서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들이 이제 성능 개량입니다. 그래서 성능 개량이라는 것은 성능 개량 전차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신규 생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직도 생산 중이라면 아니면은 이미 기사용되어 하고 있는 장비를 이렇게 개량해서 다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보면은 그 재자본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재자본화. 그건 뭐냐면은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다 갖다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어느 정도 개량을 하게 되면 내가 신규 만들듯이 현재의 어떤 특정 목적에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리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니까 이제 그 자산 아닙니까? 군으로 보면은 그 자본인가 전쟁을 하기 위한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능 개량을 이 굉장히 큰 규모로 계획을 하고 그거를 신규 개발하듯이 순차적으로 해서 계속 그 자본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기의 진부화 또 노후화 당연스럽게 오는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이제 개량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이 기존 무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신규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보통 그거 한 3년에 개발했다, 5년에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체계를 개발해서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도 테스트할 때 쓰는 주로 거기에 국한된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전에 군에서 앞으로 내가 어떤 무기가 필요하겠다, 현재 위협이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머릿속에서부터 개념적인 이제 실험을 할 때부터 따지고 보면은 보통 그게 10수년까지 넘어가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무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현존하는 이미 무기체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무기체계를 새로운 위협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동종의 것이라면은 가장 빠른 방법이 기존의 무기체계를 개량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능 개량이라는 것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군사 정치적으로 변화하는 이 환경과 가용 기술에 대한 것을 가장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그 다음에 전력을 이 최상위 레벨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무기는 이미 진부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그 노화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런데요, 진부하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무기 체계를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 중에만 진부하가 발생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개발하는 과정 중에 이미 진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무기 체계를 지금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양산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죠. 그죠? 양산까지 갈 때까지. 그러면 저 앞에서 개념을 잡고 했잖아요. 그럼 경우에 따른 게 10년이 돼요. 예를 들자면 5년, 10년 동안에 내가 개념은 당시에 가용한 기술로 또 예측된 기술로 해서 이게 설계를 했는데 시제가 나올 때쯤 되면 새로운 기술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진부하가 개발 과정 중에 진행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도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능 개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차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 기술의 발전을 내가 무기체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생각하니까 진부하라는 것을 이 개발 과정 중에 진부하라는 것을 단계적인 생산이라는 것으로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성능이 들어간다고 치면 100가지 성능의 레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미 이것은 내가 기술을 포캐스트를 해보니까 120가지의 기술이 가용할 것이고 120가지의 기술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내가 이미 쓴 기술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것이라는 거를 해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설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개념을. 그래서 진부하를 대처하는 방법에는 이미 설계 단계부터 집어넣는 방법 해가지고 그 개발 기간에 생기는 진부하를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후에 생기는 것. 이 두 가지로 있다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익범 편집장님, 예. 이제 세계 무기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렇게 지속적인 이제 성능 개량을 통해서 이 전력의 우위를 차지하는 무기 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해외 전차 중에서도 이제 그런 예가 있다면 어떤 전차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세계의 어떤 주요국들의 주력 전차들 치고 안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미군이 쓰고 있는 M1 에이브럼스 계열 전차들일 텐데요. 에이브럼스 전차가 1980년대 초반에 처음 실전 배치됐을 때 그때는 M1 에이브럼스라고 해서 주포도 105mm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주포를 120mm 활강포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M1A1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M1A1도 등장한 지 진짜 그 직후에 걸프전 때쯤 해가지고 또 장갑을 강화해가지고 M1A1 HA 즉 헤비 아머 버전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뭐 나온 지 10년 정도 사이에 벌써 3번을 개량을 했는데 그런데 또 얼마 안 돼서 또 한 번 개량을 합니다. M1A2라고요. 이거는 뭐 사통 장치를 다 완전히 새로 혁신을 하고 전장 관리 시스템 넣고 또 원래 없었던 전차장 조준경 설치를 하고 등등등 다양한 개량을 했는데 이거를 또 다시 개량을 한번 하는데 M1A1 A2 SEP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그 전자 장비 특히 네트워크 기술 이렇게 개량에 또 맞춰가지고 또 이런 시스템들을 개량을 하고 그렇게 했죠. 게다가 또 이런 주요 개량 외에도 뭐 원래 포탑뒤에 있던 발전기를 차체로 옮긴다든가 뭐 기타 등등 어떤 소소한 개량으로 따지면 진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운용돼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운용되는 동안에 뭐 거의 끊임없이 개량이 되어 온 거죠. 그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독일의 레오파르드 2 주력 전차 같은 경우도
2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 번 개량할 때 A 그다음에 A1, A2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나온 버전 A7입니다. 그러니까 M1 에이브럼스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개량을 뭐 최소 7번을 받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더해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T80 전차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한 3번 주요 개량 받았고 거기에 T90 전차도 뭐 한 3번 개량 받는 등 뭐 어지간한 국가의 주력 전차들은 운용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개량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성능 개량의 전략적인 측면을 좀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방위 산업 측면에서 한번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오늘 이제 나오신 두 분 패널께서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성능 개량은 이제 더욱 강한 무기 체계를 갖게 된다는 이런 장점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방위 산업에 있어서 이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개발자, 또 이제 기술진들에게는 이 성능 개량 사업이 왜 중요한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두 분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한영철 부사장께서 어떻습니까? 저희 방위산업체 차원에서도 보면은 업체라는 나름대로 또 속성이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 기술진에게 계속적인 연구개발 과제를 주어져야 그 기술진이 계속 그 운용 유지가 되고 또 생산 라인도 기존 생산 라인과 별개로 새로운 제품을 또 성능 개량 제품을 계속 현장에 투입해야 새로운 라인, 시제품 라인을 또 계속 그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업체 차원에서도 이 성능 개량 사업이 없거나 중단되면은 연구개발 기술진들이 과제가 없어지고 또 현장 생산 라인도 기존 생산 라인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 시제 제작 관리 이러한 그 기술 개발 생산 기술 개발 차원 이런 차원 인력들은 또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업체라는 것은 그 과제가 없으면 바로 민수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과는 조금 더 차이 나게 업체는 바로바로 과제가 없어지면 다른 과제로 민수사업으로 그 시설도 돌리고 장비도 돌리고 또 인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정말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기술진 그다음에 시험 설비, 장비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어떤 그 방위산업체가 새로운 전차를 개발할 능력을 가지고 또 성능 개량할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고 그러게 아주 핵심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신규 과제도 신규 개발 사업도 어떤 그 병행해야 되고 또 성능 개량은 성능 개량대로 매 뭐 최소한 5년 주기, 10년 주기로서 새로운 단계별 성능 개량 과제가 계속 있어야 되고 또 기존 생산 라인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능 개량 사업이 아까 선진국에서 매 거의 5년마다 새로운 성능 개량이 일어나듯이 그건 결국 그 무기 체계를 봐서도 아까 충분히 언급됐지만은 정말 필요하지만은 방위산업체의 그 연구 개발 생산 기술 능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정말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권정원 전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능 개량을 하면서 보통 창정비 단계에서 적용하게 되는데 어떤 엔지니어들이 그 진보가 된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품을 개발해서 그 기능을 맞도록 일단 조립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차를 창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저희 업체를 봐서도 어떤 엔지니어가 계속적으로 어떤 성능 개량 작업에 계속 참여하여야만 그 군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요. 또 뭐 앞으로 뭐 K2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그 K1 전차에서 K2로 바로 가는 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차이가 무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떤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키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신뢰성과 가용성을 좀 올려줄 수 있겠는가. 그 또 하나는 기술자들이 계속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함으로써 그 생각을 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쌓아주겠는가.
저는 한영철 부사장님은 생산 기술적 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설계자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엔지니어를 육성하여야만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중요한 또 지적을 주셨습니다. K1에서 K2로 그냥 갈 수 없고, 그 예. 이제 내부의 이제 신뢰성과 과용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중간 브릿지 역할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K1을 개량한 전차가 이제 K1A1이죠. 이제 1991년부터 이제 체계 설계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K1의 이제 개량 사업이 제기된 것이 아마 80년대 중후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 교수님, 왜 이때 한참 이제 K1이 개발 중이었는데 이 K1A1을 다시 이렇게 이 개량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1을 개발한 역사를 쭉 보시면 이미 85년 정도의 시제가 다 나오고 테스트 끝나고 막 양산하고 그랬던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게 우리가 그 체계를 기술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 이제 부분 계약을 해서 그 중에 한 계약이 뭐가 있었냐면은 K1 전차를 어떻게 성능 개량할까라는 것을 용역을 준 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K1 전차는 이렇게 성능 개량을 해야 됩니다. 즉 그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주포의 구경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의 M1에서 M1A1으로 120mm 하듯이 K1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서를 읽었죠. 근데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도 120mm 대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20mm 전차를 갖고 싶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기억엔 그게 88년인가 89년인가에 그 요청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K1 120mm화를 하는 성능 개량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탐색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중간에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체계 개발 91년인가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업체 주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대가 이제 작업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제기된 배경은 뭐냐? 120mm 포라는 거가 왜 필요하겠냐? 이제 제일 큰 핵심이 대부분 나라가 그거였거든요. 러시아를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러시아가 T-62가 나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포가 115mm입니다. 제일 구경이 큰 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독자로만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전차라 그래갖고 64라는 전차를 만들게 되는데, 그 64의 전차의 포탑이 완전히 바뀌면서 125mm를 탑재를 하게 돼요. 그랬는데 그 전차가 64 전차는 아무 대외적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전차고,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내에서만 사용된 전차인데요. 이 전차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많은데 125mm 탑재를 하고 그거에 따른 사통 장치가 들어가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되냐면 그 전차를 갖다가 T-71이라는 전차에 125mm를 끼는 작업을 해요. 근데 125mm의 T-72 전차의 기본 차시는 64 전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온 T-62된 전차에서 나오고 이미 프루븐된 시스템, 그거를 개선하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전혀 다른 125mm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 첩보에 뭐가 걸렸냐면 북한이 T-72를 구비한다 라는 것이 이제 첩보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125mm, 우리는 105mm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위협의 변화죠, 말하자면. 지금 갖고 있는 이 화력 가지고는 저건 도저히 우리가 공격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공격하려고 하기 전에 125mm가 멀리서부터 내를 쏴버리니까 나는 리치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맞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125mm를 한다는 걸 첩보,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20mm로 개량을 해야 되겠고, 서방도 이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 120mm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우리에게 이제 보다 나은 전차가 필요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직접적이 된 것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T-72 전차가 이제 등장되면서 이제 더욱더 절박하게 이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익환 편집장님,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T-72 어떤 전차입니까? 예, 사실 먼저 이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북한이 정말 T-72를 보유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 T-62 전차는 확실히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자체로 개량한 뭐 천마호, 선군호 등등 이런 전차들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T-72 자체는 아직까지도 이게 확실히 보유된 사실은 없는 거죠. 물론 이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게 T-72 자체는 없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성능 개량을 해서 T-72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그러니까 즉 125mm 활강포를 가진 전차를 생산하고 배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된 게 불과 몇 년 전부터 얘기고 그때까지는 이제 115mm 활강포를 갖춘 T-62의 개량형만 이제 확실하게 100% 확인이 된 거죠. 그렇긴 한데 왜 T-72가 배치가 됐다는 그러니까 전력화가 됐다는 그 첩보가 나왔냐? 일단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T-72로 보이는 전차가 확인이 됐다 그런 첩보가 여러 번 들려왔고요. 또 논리적으로 봐도 이미 80년대 T-72 전차가 구소련뿐이 아니라 동독이라든가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같은 어떤 소련의 맹방들한테 수출이 됐습니다. 북한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K1을 갖추고 주한미군도 이제 M1 전차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T-72를 전력하려고 나서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떤 첩보라든가 어떤 논리적 추론 이런 게 더해져 가지고 그럼 북한도 T-72를 전력화했거나 곧 할 테니까 이제 우리도 거기에 대비한 전차를 구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발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웃 일본이라든가 또 중국도 이제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기존에 105mm 포를 쓰던 전차를 120mm 활강포를 가진 신형 전차 90식으로 바꾸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125mm 활강포를 도입한 신형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120mm 활강포까지 미국이나 그런 독일 같은 데서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결국 실현은 안 됐지만 전체에 탑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이지만 이제 주변국 동향까지 보면은 K1의 105mm만 갖고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본 거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K1하고 T-72를 비교할 경우에 T-72의 초기형,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했을 거라고 추측되던 그 초기형하고 K1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K1이 우세하긴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82년에 레바논 침공을 했을 때 그때 105mm 포를 가진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T-72 전차에서 우세를 보이긴 했어요. 아무래도 K1 같은 경우가 기동력도 더 우세하고 그리고 사통장치하고 뭐 열상장치 같은 관측장비가 우세하니까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확실히 우세하긴 한데 문제는 125mm 활강포가 아무래도 기존의 115mm에 비해서 관통력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다 먼 거리에서 명중당했을 경우에 격파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120mm 포로 이제 바꿔서 더 먼 거리에서 이제 더 확실하게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전법을 취하려고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1991년부터 이제 92년도까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1 성능 개량 전차에 대해서 이제 탐색 개발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김 교수님, 여기서 탐색 개발 사업이 이제 어떤 것인지 좀 개념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고요. 당시 K1 성능 개량 전차에 대한 이 탐색 개발 사업 어떤 결실을 맺게 되나요? 그 무기 체계를 이제 온전하게 새로 개발을 하려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 그런 개발 사이클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개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설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는 뭐 실제로 이렇게 투자해서 뭐 물건을 만드는 일은 거의 없고 문서상으로 이런 성능을 갖는 이런 기능을 갖는 그래서 왜 가져야 되고 등등 하는 그런 거를 정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다 만족하려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되겠다라고 개념적으로 설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개념적으로 설계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결정하는 연구하는 단계가 탐색 개발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은 일부 기술은 내가 실제로 구현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아닌 경우는 이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하든지 문서상으로 확인하든지 아니면은 계산으로 확인을 하든지 등등 해갖고 진짜 대규모의 돈이 투자가 되는 체계 개발 단계, 그 다음 단계 실제로 전차 전체를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체계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탐색 개발 결과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체계 개발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다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돈이 얼마 들고 기간이 얼마 들고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을 때 더는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하는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 체계 개발에 들어갈 대상을 정의하는 것,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것. 예를 들어서 폰은 몇 미리여야 되고 무게는 얼마여야 되고 속도는 얼마여야 되고 등등 하는 기술적 그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단계로 보실 것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실이라는 거 보면은 체계 개발 대상을 결정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야 되죠. 그 다음에 체계 개발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영철 부사장님,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이 최초에는 성능 개량 사업을 목표로 삼았다가 이것이 주포 개량 사업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아마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모양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업화 과정에서 많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군과 ADD와 그다음에 현대와 또 정책 그 부서인 국방부 쪽과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ADD와 현대에서는 120mm 포 탑재뿐만 아니라 당시 가용한 그 전체 기술을 다 여기에 집대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점에 그 저희 K1 전차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날로그 전차입니다. 그걸 그 시점에 이제 전부 다 디지털화로 바뀌는 시대였기 때문에 디지털화 전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항, 그다음에 거기 때까지 운영했던 군에서 개선 요구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 정말 명실상부한 성능 개량 전차로 사업 제안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고 제안 설명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뭐 정책 그 최종 결정 몇 분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산이 너무 많다. 예산이 너무 부족.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다음에 K1 전차를 지금 잘 생산하고 있는데 뭐 벌써 그 K1A1을 로 성능 개량을 한다는 얘기냐. 또 그 제안서 내부에 보면은 그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에어컨도 이제 에어컨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 장전이 옵션으로 들어갔었는데 사병들이 타는 장비에 에어컨은 너무 시기상조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그 육군본부에 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그 장군들이 저한테 그런 그 면박을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ADD에서 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업권 사업으로 단지 주포만 개량하는 사업 계획서를 다시 쓰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짧은 기간 내에 그때 당시 뭐 밤새워서 한 2주 걸려서 짧은 시간 내에 작업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예산도 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그래서 주포 개량 사업으로 다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승인이 돼서 진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예. 이제 K1 개량형 전차 도입에 된 이 주포가 120mm거든요. 예. 근데 이 포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 좀 알고 싶고요. 실제 이제 걸프전에서 유력을 이렇게 발휘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인가요? 일단 활강포라는 거는 그 보통 포라는 총은 이제 포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선형으로 강선이 파여 있는데 활강포는 강선이 없습니다.
뭐 어떤 면으로 보면 그 19세기 이전의 구형포가 다시 부활한 셈인데 이게 강선이 없어진 이유는 포탄의 발달 때문입니다. 이게 60년대부터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된 이 날개 안정식 분리 철갑탄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포탄의 형태가 관통력을 높여서 엄청나게 긴 화살 모양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게 포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강선을 이용해서 안정시키는 회전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게 포탄이 날다가 중간에 조금만 삐끗해도 이게 엄청나게 탄도가 어긋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전을 주질 말고 화살처럼 뒤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정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아예 강선을 없애버린 게 이 활강포입니다. 뭐 이런 거에서 알 수 있으니 관통력을 굉장히 높이려고 만든 포인데 예. 이 120mm 활강포 같은 경우 원래 1970년대 그 서독의 라인메탈사에서 개발한 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라든가 미국의 M1A1 전차에 처음 탑재가 됐는데 이게 처음 실전을 겪은 게 91년의 걸프전이죠. 여기서 이 걸프전 때 뭐 M1A1 전차가 거의 이라크군의 전차들을 뭐 종류 막론하고 T-72를 포함해서 그냥 학살을 합니다, 완전히. 그게 유효사거리가 일단 4km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범위 안에선 그냥 맞으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전차가. 이게 그 당시 기준으로 아마 2000m 거리에서 600mm 정도 두께의 철판을 뚫을 수 있는 560에서 600mm 정도?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쨌든 실전에서 쏴보니까 T-72 전차가 그래도 굉장히 나름 두께도 두껍고 또 복합장갑 소재도 적용을 하는 등 뭐 걸프전 때 썼던 건 복합장갑 소재 없는 수출 버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두꺼운 장갑을 가진 전차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그때 미국에서 쓴 표현을 보면은 뜨거운 칼로 버터를 뚫는 뭐 거의 그 정도의 관통을 했고 조금만 거리가 가까워도 이게 앞뒤를 다 뚫어버립니다, 포탑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예. 이제 새로운 주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당시 이제 미국 외에도요,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 등 이제 후보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120mm, 구경이든지 122mm든지 128mm든지 기술자적 입장에서 시도를 하면 개발할 수 있다가 답이에요. 그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혼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미군과 같이 전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탄을 호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이 돼가지고 어떻게 발발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폭탄 공장이 다 무너져요. 그럼 전차는 진짜 고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탄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토를 기준으로 해갖고 나토 나라들이 탄을 호환하듯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0mm를 호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참 호환을 시키려다 보니까 도대체 탄이 어떻게 생겨야지 그 호환이 될런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20mm의 챔버 사이즈를 우리가 정확한 규격을 알지 아니하고는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 이제 귀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할 수 없다. 외국과 기술을 협력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120mm는 일단은 그 외국으로부터 처음 이제 초기엔 들여와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RFP를 이제 그 네 나라한테 기본적으로 내요. 미국, 불란서, 독일, 이스라엘 이렇게 내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포를 결정하게 되고 탄은 미국이 제공하는 탄, 독일 탄이죠. 하고 이스라엘 탄이 내는 것을 두 개를 갖다 놓고 우리가 평가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K1A1이야말로 이제 단순한 개량 사업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요. 우리가 독자 개발한 전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K1의 연장선상이니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 방위산업사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차 개발사에서 이 K1A1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좀 평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먼저 홍희범 편집장께서 주시죠. 일단 K1 전차를 미국과 공동 개발해서 이제 전차를 생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갖추긴 했지만 이 전차를 보다 독자적으로 체계를 개발하고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보면 K1A1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K1A1을 개량하면서 뭐 장갑자를 새로 개발하고 사통장치 새로 개발하고 또 주포를 바꿔 달면서 생긴 어떤 변화점 같은 것도 그 우리 기술진 분들이 다 우리 쪽에 어떤 주체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K2 흑표전차가 나올 그 단계 이전에 K1A1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정원 전무께서. 예, 저도 편집자님과 동의한 부분이 좀 일부 있는데요. 그 K1A1 전차가 전차의 핵심 부품인 그 주포하고 주포만 혼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사격 통제 장치를 일단 연계시켜서 우리 손으로 성능 개량한 제가 알기에 최초 사업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그 K2를 우리가 손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이런 K1A1 전차는 2010년대 중반까지 현재까지 한국군이 주력 전차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국군의 어떤 전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한 거로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김혜환 교수께서. 예, 아까 제가 잠깐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성능 개량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K1, A1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뭘 주장을 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성능 개량을 하냐?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또 아주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뭐라냐면 그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지. 예? 내가 실패라도 너한테 의존하고 싶지는 않다. 라는 것을 K1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얻은 뼈저린 경험, 그 다음에 남에게 맡겨서는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설사 내가 시험을 봐서 100점을 못 받고 50점을 받더라도 50점 받은 사람은 나중에 100점이 가지만 그냥 50점 대가 무서워서 안 하는 사람 맨날 빵점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전차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줄기차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못한다. 우리가 직접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미국이 써준 보고서하고 우리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이제 주포를 개량하는 사업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이건 뭐 이렇게 챌린징하긴 하지만 못할 일 없겠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주포 하나가 갈아 끼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냐. 만약에 해서 문제가 생기면 뻥해도 지가 그 포탑이 부서지기밖에 더 하겠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미국의 또 방해작 공작도 받고는 하긴 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내부가 하기로 추진하기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권 전문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스템 공학적 어프로치를 하자라는 그런 방법단을 생각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비록 초기에는 도입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다 국산화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뭐냐라는 걸 또 같이 동시에 이 머리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미국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맨 데이 정도는 내가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아이고 참 깜깜한 사람들 좀 무엇가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무섭게 저러고 앉아 있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0만 대인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그걸 사용을 하겠다. 근데 끝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독자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하는데 그때 축적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 K1은 미국이 설계해주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술을 이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충분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주포 개량 사업은 주로 전차에서 아주 중요한 포탑을 위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전차에 체결하는 것이 뭐라는 거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업은 3년으로 계획이 됐었으나 그게 실제로 더 완전히 늘어납니다. 그 과정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의 아주 큰 혁혁한 내가 보기에 공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는 체계 개발하는 그러한 그 규정만 있었으나 그때 뭐가 도입되냐면 핵심 기술 부품이라는 제도가 도입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전차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라는 것을 100% 거의 100%를 국산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시작은 주포만을 하나 해서 3년에 끝나는 사업이었으나 끝날 때 되니까 제일 중요한 장갑이 국산이 들어가고 포수 조준경이 국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갑 판재가 또 국산화가 들어가고 해서 또 있어요. 사실은 포탄이 국산화가 됩니다. 나중에 포가 국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K1, A1이 나중에 양산이 될 때는 거지반 다 엔진, 트랜스미션 빼고 그것들이 우리 고유 모델이 아니고 일부 국산으로 생산합니다만은 오리진을 거기에 갖고 있는 거죠, 외국이. K1, A1이라는 전차를 만들어 양산에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K2로 가는 자신감과 우리나라의 기술적 바탕을 까는 아주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영철 부사장님께서는요. 이제 어쨌든 성능 개량 사업의 어떤 중요성을 보여준 K1, A1의 어떤 의미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좀 남겨줄 수 있는 말씀 좀 모아서 좀 해주시죠. 예, 그 앞에 세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성능 개량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차 무기 체계에서도 그렇지만 방위산업 유지 발전 해외 무기 수출을 할 때도 결국은 성능 개량 사업으로 해서 어떤 방산업체가 생산 라인이 유지되고 연구개발 기술력이 계속 유지가 될 때 해외 수출도 가능한 거죠. 근데 아까 그 미국 쪽에서 끝까지 그 우리한테 압력을 넣었던 것이 이제 제가 협상 당사자로서 미국 쪽 책임자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네가 네 스스로 네 나라, 네 한국 현대 주도인데 결국 책임자인 네가 결국은 크게 당할 거다, 문책당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한 단어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나이트메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네가 결국 그 수렁텅이에 나이트메어 수렁텅이에 빠질 거다. 네가 단독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한테 120mm 포 관련 기술 자료만 주고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알았던 그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 누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이 친구만 내 사무실에 해서 얼마 동안만 근무하게 해달라. 그 소아키라는 친구인데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그 미국하고 아주 소규모로 아까 맨데이 계획으로 그 계약으로 그다음에 TDP만 받는 걸로 대신 자기들은 모든 책임에서 다 책임을 안 지겠다. 그래 책임 안 진다 하고 다 정리를 해버렸고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됐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한다면은 참 이렇게 그 지금까지는 군 무기의 그 어떤 소요 제기 여기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성능 개량 사업이나 또 그 방산업체의 기술 능력, 생산 능력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기 체계 새로운 무기 체계 또 무기량 그 소요 제기에서 예산 배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국가 자주 국방의 기틀인 그 방산업체의 그 능력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떤 지속적인 과제 또 지속적인 그 물량 배분 이런 거에 있어 좀 그 정책적인 배려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